이번 주 수요일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특검에서 최종 의견 구형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네, 검찰 최종 의견 구형 2시간. 네, 변호인 측에서 최종 변론 2시간. 최후 진술도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최후 진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수요일도 오전 10시부터 그냥 진행을 해서 뭐 당일날 마무리 안 되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의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수요일도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고 수요일 재판은 법정이 좀 다릅니다. 서관 대법정 417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변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째로 뒤흔든 12.3 내란 사태, 그 핵심 공모자들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심판이 정말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렇죠. 국가 권력 서열 2위였던 인물이 과연 헌정 파괴를 막으려 했던 마지막 충신이었나, 아니면 사실상 모든 걸 알고도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내란의 부역자였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답이 곧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최신 소식들을 샅샅이 뒤져서요. 이 한덕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지점들, 그리고 그 파렴치한 변명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주장과 그 주장을 그냥 단박에 박살내버리는 결정적 증거, 그 첨예한 대립의 핵심을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덕수 본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법정에서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일관돼요.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덕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그냥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윤석열한테 비상겸 선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국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무너질 게 뻔한데 이걸 왜 하냐. 자기는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심지어 법정 진술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대통령실에 갈 때까지만 해도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네. 가서야 비로소 계엄 이야기를 듣고는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달라고 싹싹 빌며 설득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권유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다른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행동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 이게 그 변론의 핵심 뼈대인 셈이죠. 와, 이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한 충신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죠. 한덕수의 이 모든 주장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스모킹 건이 등장한 겁니다. 네, 바로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이 영상이요, 사실상 재판의 흐름을 그냥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설이거든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데 한덕수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마주 앉아서 무언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그 문건이라는 거잖아요. 무려 10분이 넘게 그 문건을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문건을 스쳐 지나가면서 본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문건을 가운데 딱 두고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대화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어요. 특검은 이 장면이 단순한 방조나 묵인을 넘어서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 아주 적극적인 공모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더 결정적인 이유는 한덕수의 기존 주장과 그냥 180도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적도 없다. 나중에는 나중에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CCTV에는 다른 국무위원의 문건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주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이 영상이 딱 공개되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했냐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아, 내가 이 전 장관과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 하고 알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기억이 없다는 항변인데 이렇게 명백한 객관적인 영상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답변도 기가 막히지만 진술이 결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또 있잖아요. 바로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대에 대한 위증 혐의. 이 부분은 정말 그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힌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여러 번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특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초안인 줄 알고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에서는 갑자기 역사적 사료로 박물관에 둘 생각으로 서명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어차피 폐기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해명했고요. 아니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계엄 선포문을 기념품처럼 박물관에 둘 생각으로 서명했다. 이런 해명을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보통 그런 중대한 문건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서명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이 진술 번복 과정 자체가 문제가 돼서 위증 혐의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거봐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계속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느냐 하고 공격할 아주 좋은 빌미를 준 셈이죠. 그렇죠. 주장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까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측에서도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죠. 지난번에 헌재가 이미 내란 동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느냐는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헌재의 결정과 형사재판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른 그냥 별개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헌재는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당시 헌재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네,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게다가 시점의 문제도 있잖아요. 헌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 한참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판의 향방을 가르고 있는 그 CCTV 영상 같은 핵심 증거들이 확보되기 전의 판단이었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고 형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한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내란이라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와 연결됩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이 죄가 과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국가의 기본 질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죠.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죄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이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사들을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아서 탄압하는데 이 내란죄가 악용됐습니다. 특히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8분에 되는 사형이 기습적으로 집행돼서 국제법학자회가 그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까지 했죠. 와, 훗날 이 사건들은 모두 조작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로 그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바로 이 내란죄와 반란죄로 사법적 단죄를 받았거든요. 이처럼 내란죄 재판은 그 자체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이 갖는 역사적 무게가 그만큼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재판인데 재판 과정 자체가 순탄치만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판은 아니지만 다른 내란 관련 피의자들 재판에서는 법정 안팎으로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사실 한덕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같은 12.3 사태와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에서는 아주 심각한 법정 소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에게 감치라는 초광수를 두기도 했죠. 감치라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맞습니다. 일부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거나 재판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정 밖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런 상황은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한덕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법부 전체의 엄중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이진관 부장판사의 단호한 대응은 더 이상의 사법 절차 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이 내란 사태 관련 재판들이 얼마나 높은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긴장감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엄을 막으려 한 마지막 충신이었다는 한덕수의 황당한 항변,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알고 동조한 공모자라는 특검의 반박이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릴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이 모든 증거와 진술 번복 정황 등을 종합해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2시간가량의 최종 변론을 예고한 만큼 정말 치열한 마지막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판단을 넘어서 이번 재판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정부 2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 말렸다는 그 소극적인 항변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행동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기는 아주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